그리스 신화. 일. 개관. 고대 그리스인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 그리스 민족 고유의 신화를 중심으로 선주 민족과 이웃 민족의 신화를 종합하여 오랜 소장과 변천을 거쳐 발전시킨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 신화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리스 옛전설의 발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의 변천 과정은 옛 시인이나 문인 또는 고대 미술 유품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모든 민족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도 많은 초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이야기나 영웅 전설, 그 밖의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하였다. 미토스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그 내용이 신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 자연, 문화 일반에 걸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믿고 있던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시사나 암시가 들어있다. 신들이나 초자연적 요소가 일상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인 특유의 미화 과정을 거쳐 인간화된다. 이렇게 하여 이상한 기원을 가진 신들도 그리스 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다움으로 묘사된다. 이. 성립. 그리스 신화의 주요 부분은 이미 선사시대에 형성되었다. BC 3000년 이래 지중해에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크레타 문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침내 커다란 세력이 되어 그리스 본토에까지 퍼져 여러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한편 BC 2000년경부터 아카이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 민족이 북방으로부터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남하하여 문화적으로도 세력을 뻗쳐 미케네 문화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BC 12세기에는 도리스인이라고 하는 그리스 민족이 침입하여 먼저 그리스에 들어온 민족은 새로 들어왔던 민족에게 정복당하기도 하고 지중해로 도망쳐 소아시아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이주민과 그리스 본토의 선주민들이 섞여 고대 그리스 문화와 신앙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화, 전설에서도 자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신화의 내용도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불일치나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 그리스 신화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비롯하여 신화와 전설을 전하는 문학작품의 작자들에 의해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변형되기도 하였다. (3) 천지의 생성. 다른 여러 민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인도 세계 창조에 관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절대자가 있어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물은 자연히 이루어져 각기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들도 인간처럼 나중에 생겨난 것이었다. 세계의 시초를 제일 먼저 질서정연하게 서술한 작품으로는 BC 8세기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이다. 이 신통기에 의하면 최초로 무한의 공간인 카오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가슴이 넓은 대지 가이아와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 에로스가 나타났다. 카오스로부터 에레보스와 닉스가 생겨나고 닉스와 에레보스 사이에서 아이테르, 상천과 헤메라가 태어났다. 가이아는 우선 별이 빛나는 우라노스와 폰토스를 낳은 다음 우라노스와 교접하여 티탄이라고 하는 5명의 남신과 티타니스라고 하는 6명의 여신을 낳고 마지막으로 크로노스를 낳았다. 이것이 티탄족이라고 하는 신들인데 그들은 신적 존재인 동시에 아득히 먼 인간의 조상으로 숭배받았다. 가이아는 또
3명의 키클로페스와 3명의 헤카톤케이르 등 괴물을 낳았다. 이들 티탄, 키클로프스, 헤카톤케이르 등은 혼돈 상태에 있는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다. 올림포스의 신들. 티탄족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은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자르고 세계의 지배권을 차지한다. 그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삼켜버렸다.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를 낳았을 때 아내인 레아는 돌을 산 위에 싸서 아기라고 속여 남편에게 삼키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제우스는 예언대로 왕위를 차지한다. 제우스는 성장한 뒤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켜버린 형들을 되뇌게 한 후 형제력을 키워서 세계를 통치한다. 형제끼리 제비를 뽑아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명부를 각각 지배한다. 그러나 그리스의 최고봉인 올림포스 산은 신들의 공유지로서 함께 그곳에서 살며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주신으로 군림한다. 어떠한 신이나 여신도 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뜻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붙잡아 캄캄한 타르타로스 내락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 그 자는 내가 다른 어느 신들보다 얼마나 힘이 센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제우스는 번갯불로 싸움에 이기고 우주를 지배하였다. 제우스의 지배하에 있는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은 다음과 같다. 제우스의 아내이며 누이고 여신 가운데 최고인 헤라, 다음에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 세 여신은 모두 제우스의 딸이었다.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트르, 화로의 불을 주관하는 헤스티아, 이 두 여신은 제우스의 자매였다. 태양신이고 음악, 의술, 궁술, 예언의 신으로 위엄이 넘치는 아폴론, 전령이며 나그네의 소호신인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군신 아레스 등 이상의 네 남신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이 밖에도 포도주의 신으로 주연의 상징이며 일명 바쿠스라고도 하는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이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중심을 이루는 12신이다. 이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서 영생의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먹고 신주인 넥타르를 마시면서 향연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신들의 생활은 외관상 인간의 생활과 비슷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인 인간과는 달랐다. 또 신들은 형체를 마음대로 바꾸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없는 물체로도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신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랑, 미움, 노여움, 선망 등의 감정에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신들에게 적의를 가진 인간에게는 적대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호의를 보였다. 인류의 시초.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출현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오래된 생각으로는 인간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가이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과 동족이라는 생각이다. 즉 인류는 대지에서 자연이 생겨났다는 생각이다. 헤시오도스의 교훈시 노동과 나날을 보면 올림포스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 속에 나오는 인간의 5세대에 따르면 신들은 먼저 황금의 종족을 만들었고 이어 백은의 종족, 청동의 종족, 영웅들, 철의 종족 등을 차례로 만들었다. 지금은 철의 종족의 세대로 노동과 괴로움으로 차 있어 마침내 화와 참열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헤시오도스의 심통기에 의하면 티탄 신족 출신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은인으로서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의 이익을 꾀했다고 하여 제우스가 노하여 인간을 벌하기 위해 인간에게 불을 주기를 거절했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의 운명을 구별하기 위하여 큰 소 한 마리를 잡아 두 몫으로 나눴다.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쇠고기와 내장을 가죽에 싸고 밥주머니 속에 넣어 감추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한 뼈를 번쩍이는 흰 지방에 싸서 제우스가 뼈 무더기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뼈는 소에 썩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멸의 신이 운명을 나타내며 고기와 내장은 썩어 없어지는 인간의 운명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인간은 그로부터 소를 잡으면 고기와 내장은 먹되 신들을 위해서는 뼈와 지방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다. 뼈에서 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곧 그리스 신들을 상징하고 인간의 운명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인간이 곤란해지자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씨를 훔쳐 지상으로 가지고 와 인간에게 주었다. 제우스가 이 사실을 알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 문책하는 한편 인간에게도 그 보복으로 재앙을 주기 위해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하여 진흙으로 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만들어 신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형 프로메테우스의 충고를 잊은 에피메테우스에게 주었다. 판도라는 온갖 재앙이 담긴 상자를 지상으로 가지고 돌아오기가 무섭게 여자 특유의 호기심에서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그 속에 담긴 온갖 재앙과 죄악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뚜껑을 닫았다고 한다. 그때 그 안에는 희망만이 남았고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희망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제우스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니와 후세에 와서는 그가 인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외에도 만물의 어머니이자 대지의 뼈라고 할 수 있는 돌을 던졌더니 그 낱낱의 돌이 모두 인간으로 변했다는 설이 있으며 용이 이빨을 뿌렸더니 인간이 싹 터나왔다는 등의 여러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의 각 지방마다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고유의 전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영웅들의 전설.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은 신들의 자손인 영웅들의 이야기로 매우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아르고나우타의 전설은 영웅 이아손이 중심 인물로서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를 포함한 아르고나우타이라고 하는 영웅의 일군이 거선 아르고호를 타고 유명한 황금 양털을 찾아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테바의 전설은 카드모스에 의한 테바에시의 건국과 그의 자손인 오이디푸스 왕의 기구한 일생, 그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키스의 왕위 쟁탈 전 테바이를 공격하는 7명의 장수, 에피고노이라고 불리는 이칠 장수의 아들들에 의한 테바이 원정 등 일련의 이야기가 테바이 전설권을 이루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등 많은 비극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트로이 전설은 올림포스의 3여신의 미인 선발 대회를 발단으로 하여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의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의 유괴, 그녀를 탈환하기 위하여 아가멤논을 총대장으로 하는 그리스군에 의한 트로이 원정, 용장 아킬레우스, 지장 오디세우스 등의 활약, 유명한 목마의 계략, 트로이 함락 후 오디세우스의 귀국 이야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호메로스는 이 전설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읊었다. 헤라클레스의 전설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최대의 영웅 무용전의 골자를 이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붙어 또 하나의 전설권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들의 모험과 몇 가지 공작이 중심을 이루는데 수많은 민간 전승의 이야기로부터 종교적 유래를 가진 설화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헤라클레스를 닮은 일련의 영웅 모험담을 이루고 있는 테세우스 이야기와 괴물 고르곤의 하나인 메두사를 퇴치한 페르세우스 이야기 등이 있다. (7)
구성. 신화, 전설은 단순히 신들의 계보나 영웅들의 공적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변형이나 윤색 또는 설명 등 끊임없이 수정을 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명부의 왕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유괴하자 그녀의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 데메트르가 비탄에 잠기는 동안은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신들은 1년 중 어느 기간은 페르세포네를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도록 조처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이 사계절의 변화라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을 다룬 신화로는 유명한 오이디푸스의 전설처럼 복잡한 인간의 심리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도 있다. 또 트로이의 전설처럼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든지 각 지방의 구전이나 그것을 해석한 것, 여러 자료를 합쳐 창작된 것 등도 있다. 이 같은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차차 확장되고 발전하여 전설상 일련의 계보나 그룹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는 이야기의 원줄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이야기도 있어 이야기를 윤색하는 작용을 계속하였는데 2500여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나의 위대한 문학 유산이 되고 있다. 전승. 그리스 신화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첫째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이다. 호메로스는 그리스 신화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신들이나 영웅들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 신화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를 가장 뛰어난 형태로 전해주는 것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 3대 비극 시인이다. 비극은 신화 전설을 그대로 전해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성적 고찰에 의하여 전승함으로써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보다 후세에 체계화된 작품에서 얻어낸 것으로서 특히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서 얻는 바가 많다. 그리스 신화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이나 미술 등 문화의 각 분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인간 심리의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